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 계약 취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상품 가입액은 하나은행이 3건으로 16억 원, 우리은행이 1건, 4억 원인데요. 그런데 이미 지난해 금감원이 29개 금융회사의 파생결합 증권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적이 있었답니다. 이때 이번 소송에 걸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고령 투자자 보호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자체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까지 했었는데요.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감원도 알았고 또 은행들 스스로 낙제점을 받은 걸 알았는데도 이런 위험한 상품을 계속 팔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거야말로 미스터리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 9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그 이름,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다시 올랐는데요. 새벽 동안 10% 이상 폭락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구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는 분입니다. 제가 지구상에서라고 붙여드린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고란 기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몸들 빨 지구상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부담스러우세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다른 나라 얘기거든요. 이 가상화폐가. 그런데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이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자님을 모시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는 급등 이슈로 모셨는데 오늘은 급락 이슈로 모셨어요. 네, 왜 투자자사에서는 오늘 상당히 다들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럼 오늘 저 말 잘해야겠어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투자자들 간 떨려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네. 저도 처음 이게 처음 투자를 했을 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처럼 3시 반에 문 닫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연히 10시쯤에 열어봤더니 가격이 변해 있어서 이거 뭐지? 하고 했다가 24시간을 거래된다는 거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 짐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제 새벽부터 지금 잠 못 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 자다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거나 그러게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현재 가상통화 가격 먼저 좀 짚어보죠.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새벽에 얼마나 떨어졌나를 봐서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니까 제일 큰 거래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4시 반경에 980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 직전에는 한 1200만 원 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 6월 14일 이래 약 3개월여 만에 1000만 원 선이 일시적으로 붕괴된 거고요. 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래소인데 $10,000 선 안팎에서 거래되다가 비슷한 시간에 7,800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나마 이건 사정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래요? 다른 소위 알트코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약간 놀랐던 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에 해당한 리플이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네. 새벽에 보니까 275원까지 급락했더라고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네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2017년 12월 11일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아이고, 네. 진짜 곡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네, 나는 맞아요. 것 같은데 원래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면 다른 가상통화도 하락세를 보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보통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유를 좀 추측해보죠. 제가 추측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급락했을 때 한번 급등했을 때 한번 또 급락했을 때 한번 모셨는데 우리 기자님이 명확하게 이건 알 수 없다. 그게 이 시장의 특징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생각해보시면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주가 왜 올랐니 했을 때 FRB가 페드가 금리 올렸기 때문이야 하고 주가 왜 올랐어? 왜 떨어졌어? 그러면 페드가 금리 올렸기 때문이야 라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시장 반응을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사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정리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벡트라고 제가 지난번에 왜 올랐니 왔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벡트라는 맞아요. 말씀. 네. 벡트가 그 ICE라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NYSE라고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한 거래소 그룹이거든요. 시가총액만 520억 달러예요. 네. 우리나라 그 거래소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290조로 뭐 압도적인 1등이고요. 2등이 SK 하이닉스인데 59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그 거래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가 그 실물 인수도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엄청 호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게다가 앞서 나왔던 다른 비트코인 선물과 달리 여기는 실물 인수도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놓고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지 여기 시장에 참여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거다. 나는 기대감이 엄청 있었군요. 났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4월, 6월 오른 게요. 이 벡트가 곧 나올 거다. 야 진짜 나온다. 이러면서 올랐어요. 우리 그래서 이거 뭐 만우절날 거짓말이가 네, 맞아요, 아니다 뭐 맞아요. 이랬는데 진짜로 증거는 벡트에 증거가 있고 막 없었거든요. 이랬었죠. 그런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첫날 거래량이 네. 뭐 다 합쳐서 상품이 2개가 있는데 73건, 73개 비트코인에 불과했어요. 이러면 한 8억 좀 넘나? 이 정도인데 너무 초라한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그 앞서 나왔던 다른 CM이라는 거래소에서 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있는데 여기는 실물이 아니고 현물이에요. 그 달러 베이스로 계약이 청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하루 동안에 한 35,000 BTC의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71개? 3개? 그러게요. 너무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진짜 큰 게 나온다 이래서 막 시장에 들어왔다가 다 판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의 주요 원인이 됐었던 그 벡트의 실망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거군요. 네네. 이것도 추측. 네. 두 번째 추측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단기간에 뭐 2년 만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40%가 급감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벌써 어려운 말이 나오죠. 네. 해시레이트. 네.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말해주신 기자님 설명해 주세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왜 쉽게 말해서 이게 블록체인으로 돼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막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이러려면은 그 소위 말해서 채굴자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비트코인을 위변조가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네트워킹 파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걸 이제 해시 레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게 해시 레이트가 높아지면 그만큼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안전하다. 믿을만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해시레이트가 내려가면 이게 쉽게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네.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과관계가 분명하진 않아요. 어쨌든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됐다? 이거는 분명하진 않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락할 때 즈음에서 해시레이트가 갑자기 40%가 급락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것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네. 않아서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위변조가 어려운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인데 맞아요. 네. 그게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 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이 시장에 뛰어들 만한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두 가지 이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 이게 또 이유 어렵습니다. 있습니까? 네. 또 이게 그 CM이라고 아까 제가 벌써 말씀드린 네. 그 달러로 청산 결제를 하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하루 평균 한 35,000 비트코인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존하는 선물 시장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근데 여기가 그 선물 만기가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도 보면 이 만기일에 그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거래를 갖고 오던 걸 청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10,000에 사겠다라고 계약을 3개월 전에 맺은 계약을 만기가 되면 이거를 계속 들고 갈지 아니면 청산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계속 들고 가고 싶으면 증거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면 돈을 더 넣어야 되고요. 네. 청산하면 자기가 $10,000라고 예상을 했지만 거기에 훨씬 못 미쳤더라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언제 보면 지난 6월에 보면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 그 가격으로 한 1,400만 원까지 급등했었거든요. 제일 올랐을 때 출고점? 제일 올랐을 때. 이때 계약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요때 강세장을 예상한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3개월까지 버티다 결과적으로는 만기 때 더 이상 넣을 증거금이 없다 보니까 이때 들어왔던 계약 중 한 절반 정도가 청산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산하려니까 그냥 던져야죠. 이 가격에. 할 수 네. 없습니다. 청산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급락한 거 아니냐. 이것도 추측입니까? 추측입니다. 네. 지금 이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우리 전문가가 보기에 가장 설득력 있다 하는 원인은? 저는 만기로 보고 있고요. 만기. 이게 왜냐면 단기적인 이제 가격 흐름이고 요거 플러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번째 이유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비트맥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M이나 벡트 같은 거래소는 규제를 받는 거래소입니다. 네. 근데 이 비트맥스는 아직 규제를 받지 않는 약간 좀 모호한 상태에 있는 거래소예요. 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주로 그 개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맥스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100배예요, 레버리지가. 1억 있으면 100억짜리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1,000억짜리 마진콜이 걸렸다고 하는 6천억 정도 마진콜이 걸렸다고 하는데 6천억 정도 마진콜이 걸렸다는 얘기는 6천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60억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마진콜 갑자기 그 100배 레버리지 선물을 이용하던 어떤 이용자가 마진콜이라고 해서 가격을 베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에 베팅을 했는데 네. 이게 $10,000가 아니라 더 내려왔잖아요. 9,400, 500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청산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증거금을 더 넣어야 되거든요. 네. 증거금을 넣을 돈이 없으니까 아이 됐다 이러면서 확 뺐어요. 던져버려서 그러면서 6천억 정도 마진콜이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급락했고 이 갑자기 시장이 급락하자 왜 떨어진 거야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던 네. 너도 나도 시장 참여를 던지면서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들이 계속 겹친 것 같고 네. 그 악재 때문에 공포 심리로 네. 투자자들이 이제 회수를 하거나 뺀 경우 맞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한 가격 흐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많이 급락한 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네. 갑자기 급락한 건 시장의 패닉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라고밖에 분석할 수 네. 없고요. 그 패닉 분위기가 조성한 이제 또 약간 그 제도적인 또 움직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제도적인 움직임 이게 사실은 어제 나온 뉴스여서 네, 맞아요. 이걸로 저희가 기자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려서 오늘 때마침 잘 모셨다 했거든요. 네, 네.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게 뭐냐면 IFRS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 국제회계기준인데요. 네. 이제 I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에 IFRS 국제회계기준을 하는 해석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IFRS 이거 혹시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나 보험회사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알 텐데 이게 회계 기준을 측정하는 거라서 어떤 자산을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할지 장부가로 평가를 할지 이거는 재고 자산인지 이거는 네. 무슨 무형 자산인지 금융 자산인지 이거 기준을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6월 영국 런던에서 회의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가상 통화를 보유했을 때 이게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를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벌였는데 결과가 조금 약간 뭐랄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네. 뭐 말씀 들으셨겠지만 자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 첫째, 가상통화는 현금 아니다. 가상통화는 현금 네. 아니다. 그렇다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도 아니다. 금융상품도 아니다. 현금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뭐냐?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면 된다.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무형자산은 뭐냐라고 하면요. 그 흔히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무슨 뭐 저작권, 특허권. 이게 이제 무형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재고자산은 우리가 뭔가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내가 이렇게 뭔가 매출 일으키기 전에 쟁여놓는 그거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원자재 같은 거. 이걸 이제 재고자산으로 취급한다는 건데요. 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야, 금융자산이 아니면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이면 금융자산을
이라고 인정한 그 바탕 위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금융 상품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시장이 안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만큼 줄어들죠.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나 이 이제 IFRS 우리나라를 비롯한 130여 개국 뭐 웬만한 나라는 다 따른다고 보거든요. 이거 회계 기준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청천벽력이네요. 만약에 이걸 완전히. 따른다고 하면 근데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따라야 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다 따릅니다. 이게 뭐지 네. 권고 사항이지 뭐 다 네. 지킬 필요 없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금감원에서 자기 뭐 재무제표 신고를 할 때 IFRS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가상 통화를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네. 다만 여기서 약간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열린 회의라고 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왜 지금 발표했을까? 여기서 나옵니까? 음모론? 예, 바로 이겁니다.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는데. 네. 왜 지금 발표했을까? 이게 약간 의아하면서 음모론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 지금 비트코인 급락이 기관 투자자, 소위 말한 고래들이 암호화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패닉셀을 유발을 했고 그 사이에 저점에서 이들이 아마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서요. 네. 라는 음모론이 나오면서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코인베이스 프로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이 코인베이스 프로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미국의 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했어요. 왜 급증한 거지?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음모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해한 선에서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에서 이 가상통화는 무형 자산이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에 비해서는 당연히 불리하겠죠. 네, 맞아요. 여러 면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 소비자들이 가상화폐로 살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안 될 것이고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 나오는 음모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 이 가상화폐를 더 많이 구입하기 위해 세요? 일부러 공포심을 조성했고 맞아요. 그래서 그랬다는- 가격을 떨어뜨려서 일단은 아주 매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코인베이스 거래량이 토요일보다 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또 여기서 개미는 슬픈가요? 고래에게 밀렸나요?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는 네. 야, 이들은 10년 전에 주식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탕 해먹었는데 아. 코인 시장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근데 기자님 네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나쁜 짓까지 만약에 한다면 나쁜 짓 맞죠? 나쁜 짓이죠, 당연히. 네. 시장에선 또 이게 되나 싶어서 그런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이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 게요. 네. IFRS가 그렇게 기준을 내렸다고 하지만 일본에서 5월 31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인데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여기서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여기 개정안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직 가상 통화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는 가상, 버추얼, 그래서 약간 이건 가짜다, 없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정부가 의도적으로 심으려고 한다라고 불만인데 일본은 이 명칭을 암호 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자산. 암호 자산.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상품 거래법 안에서 암호 자산을 취급합니다. 제도권 안에서 그렇죠. 관리하겠다는 거네요. 네. 여기 금융상품 거래법 안에 암호 자산을 포함을 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금융상품이 암호 화폐를 기반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재정경제부가 9월 중순에 암호화폐 환전 및 거래 시 과세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이 네. 얘기는 뭐냐? 제도권으로 이거 암호화폐를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국 국세청 역시 8월에 과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부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금까지요? 있고, 네, 미국도 그렇고요. 아, 미국도요? 네, 근데 현재 뭐 중국과 러시아 등은 사실 거래 전면 중단 조치 시켰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렇죠. 왜인지 네. 이유를 알겠네요. 네, 우리나라도 그작 호의적인 입장은 아닌 거고요. 네. 저번에 기자님 나오셨을 때 그래서 가상통화가 언제쯤 꽃을 피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리브라 네.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네, 저는 리브라가 네. 일종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리브라의 파급력은 페이스북, 범 페이스북 그룹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게 지금 현재 얼마냐? 아마 사용자가 한 23억 명? 뭐 24억 명 된다 그래요. 네. 전 세계의 3분의 1인데 이들에게 페이스북 리브라의 백서에도 나와 있던 게 뭐냐면 17억 명의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겠다. 금융으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 우리나라는 약간 예외인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리브라 위험하다. 리브라 안 된다. 그리고 미 의회 및 행정부가 관심을 쏟고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고 네. 마침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주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려 및 리브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그냥 외부적으로 보이는 입장만 보자면 네. 리브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리브라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통화 바스켓 리저브를 기반으로 해서만 발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리저브 안에 달러를 50% 갖고 가겠다 공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패권을 약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도와주는 함께 가는 동반 측면이기 때문에 네. 누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어떤 애를 혼내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혼나는 게 싫으니까 네. 먼저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혼내기가 조금 약간 머쓱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네. 그 아이를 먼저 내가 혼을 내면 네. 그러면 아이까지 갈 거 있습니까? 상사가. 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니냐. 미국이 더 난리를 피우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는 측면도 있고요. 저도 네. 대체로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시고요. 자, 두 가지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늘 마지막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급락은 그럼 언제까지? 아까 전에 말씀하시긴 그냥 흐름이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반등 하는 그 시점이 예상되는 시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호재가 있어야 올라갈까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단기적인 급락이지 추세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뭔가 변화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 본격적으로 빠지는 이제 시작이다,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어렵다. 같고요. 다만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서 전문가들은 대략 달러 기반 한 8,000달러 선 중에서는 지지를 받고 향후에 뭔가 제도적인 입장들이 나오면 네.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벡트도 아까 제가 73개, 71개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아까 확인해 보니까요. 셋째 날이거든요. 오늘이 벡트 오픈. 그런데 6시간 만에 거래된 게 한 200개가 넘어요. 계약이. 네. 그러니까 점점점 늘어날 거라기 슬슬 보기 탄력을 받고 때문에 있네요. 네. 길게 보면 호재고 하다 보니 장기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그러나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단계적 급락이고 추세적인 하락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언제나 사후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의 본인의 몫이다. 몫입니다. 네, 오늘도 비트코인 폭락의 원인 잘 합리적 의심을 잘 풀어두셨고요. 다음에는 급등으로 모실지 급락으로 모실지 급등으로 만나 뵐게요. 네, 그 투자자신가요? 저는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서 청취자분들이 그걸 반영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중앙일보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조인디 고란입니다. 조인디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